보는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FM 김우성 PD입니다. 최순실 씨의 재판 1심 선고에 모든 관심이 쏠려 있는 상황인데요. 선고 결과 나오는 대로 속보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관련 재판 관련해서 정경유착의 고리 사법부가 어떻게 판단할지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생생경제에서도 민변 부회장이죠. 김남근 변호사 연결해서 이야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경제 톱뉴스부터 먼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 뉴스. 네, 여러 가지 재판 내용뿐만 아니라 지금 경제적인 이슈도 많이 중요한 것들이 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한국GM의 철수설 같은 이야기인데요. 어떤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비즈니스워치 김춘동 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국GM을 놓고 정부의 지원금 얘기도 나왔는데 결국 완전 폐쇄 얘기가 결정됐네요. 네, 경영난을 겪고 있는 한국GM이 오는 5월까지 군산 공장을 완전히 폐쇄하기를 결정을 했습니다. 네. 직원 2,000명에 대해서도 구조조정을 좀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이 준중형차인 크루즈 또 이 다목적 차량인 올란도를 생산하던 이 한국GM의 군산 공장의 가동률이 최근에까지 20%를 밑돌았고요. 지난 8일부터는 아예 좀 가동을 중단하면서 거의 지금 생산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네. 한국GM은 이 현재 생산 설비 등을 모두 유지를 하면서 이 회생 방안을 좀 추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해서 이 자구 노력의 일환으로 군산 공장 폐쇄를 결정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지금 어려운 상황이다. 저희도 관련 인터뷰를 보내드린 적이 있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네, 한국GM이 최근에 우리 정부의 이 천문학적인 공적 자금 투자를 요청한 사실이 좀 알려지면서 일자리를 볼모로 우리 정부를 압박한다 이런 논란을 좀 빚었었는데요. 실제로 좀 경영 상황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지난해 이 적자 규모가 시장 측지인 6천억 원을 훨씬 뛰어넘는 1조 700억 원에 달하고 올해도 이 8,900억 원 가량의 손실이 예상된다는 그 내부 문건이 보도되기도 했는데요. 지난주 방한한 베리앵글 GM 해외사업부문 차장이 앞으로 5년간의 투자 계획을 가지고 우리 정부와 최대 3조 원에 달하는 이 공적자금 투자 협상을 좀 벌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번 군산 공장 폐쇄 결정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GM이 어렵고 지금 정부의 자금까지 요청한 상황인데 어렵고 결국은 이렇게 폐쇄 수순으로 가고 있네요. 안타깝습니다. 일자리가 많이 걸려있는 일일 텐데요. 현대 기아자동차도 국내 생산 비중이 많이 줄었네요. 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이 현대기아차의 국내 생산 비중이 2006년도만 해도 이 73%를 웃돌았는데요. 작년 말에는 44%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2016년에 41%까지 떨어졌다가 지난해 조금 반등하긴 했는데, 미국과 중국 등이 현지 생산 차량의 판매가 부진했던 탓에 좀 그나마 오른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 국내에서 생산하는 차량 대수는 300만 대 초중반대에서 정체 또는 이 감소 추세를 좀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현대기아차의 국내 신규 공장 설립 건을 보면 이 1996년 11월 아산 공장 이후에 21년 동안 좀 한 번도 없었고요. 이 증설한 사례도 2013년 6월 이 기아차 광주 공장이 좀 마지막이었습니다. 네. 자, 그만큼 해외 생산으로 그러면 쏠린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1차적으로 그동안 수출 시장 공략 과정에서 이 관세 등을 고려를 해서 이 현지 생산 시설을 좀 많이 지었던 것으로 좀 풀이가 되고 있고요. 네. 보다 근본적으로 보면 그만큼 생산성이나 비용 측면에서 이 한국 내에서 생산이 경쟁력을 좀 잃어가고 있는 것으로 좀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국내 5개 완성차 업체의 연간 평균 임금이 2016년 기준으로 9,200만 원에 달했는데 2005년과 비교하면 84%나 올랐다고 합니다. 이 일본 도요타와 이 독일 폭스바겐 등 주요 경쟁 업체를 웃도는 수준이고 이 매출액 대비 임금 비중도 좀 높은 수준이어서 이 경쟁력이 좀 떨어지고 있다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난해 거친 소득세와 법인세 아주 많이 거쳤네요. 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국세 수입이 265조 4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22조 8천억 원이 늘었는데요. 정부의 지난해 목표 세수인 추경 예산 기준 국세 수입이
1조 1,000억 원보다도 14조 3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정부의 지난해 목표 세수 대비 실제로 거친 세금의 비율을 뜻하는 세수 진도율이 105.7%를 기록했는데 그만큼 세금이 더 많이 거쳤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소득세가 전년보다 6조 6천억 원, 네. 법인세가 7조 1천억 원이 더 거치면서 이 정부의 연간 목표치를 훌쩍 넘어서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을 했습니다. 예, 번만큼 낸다인데 세금이 이렇게 많이 거친 배경이 궁금하네요. 네,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이 부동산 하락에 따른 영향이 컸습니다. 이 부동산 거래가 크게 증가한 데다가 이 근로자 수도 늘고 임금도 좀 오르면서 지난해 소득세 수가 75조 1천억 원에 달했는데요. 이 목표 세수를 5조 5천억 원이나 초과를 하면서 이 세수 진도율이 107.9%로 전체 세목 중에서 최고를 기록을 했습니다. 법인세의 경우에는 상장법인의 실적 개선에 따른 효과가 컸는데 모두 59조 2천억 원이 거쳤습니다. 세수 진도율은 103.3%였는데요. 이 밖에 지난해 부가가치세도 67조 1천억 원이 거쳤는데 전년보다 5조 3천억 원이 더 거쳤고 세수 진도율이 107.2%로 소득세 다음으로 높았습니다. 네. 자, 맥도날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았는데 햄버거 가격 올린다고요? 이것 좀 물가지수로서도 쓰이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이 대표적인 패스트푸드 업체인 맥도날드가 오늘 15일부터 이 제품 가격을 100원에서 300원까지 인상합니다. 전체 제품 기준으로는 평균 1.8%, 가격 인상 제품만 따지면 평균 3% 인상한 겁니다. 이 가장 많이 오른 제품은 메가맥으로 5,500원에서 5,800원으로 300원이 오르고요. 27종 가운데서 19종은 100원씩 좀 인상하기로 했는데요. 이 4,000원에서 5,000원대 가격으로 점심을 즐길 수 있는 맥런치 세트, 또 1,000원에서 2,000원대 행복의 나라 메뉴 가격은 종종과 같다고 합니다. 네. 이게 사실은 자장면 가격이 어떤 물가의 지표 역할을 하듯이 맥도날드도 그런 물가의 지표 역할을 하는데 다른 외식업체라든지 패스트푸드 줄줄이 올라갈까 걱정인데요. 네, 맥도날드도 지난해 1월에 가격을 한 차례 올린 바 있는데, 이 KFC가 지난해 말에 치킨과 햄버거, 사이드 같은 24개 메뉴 가격을 최대 800원까지 올린 바 있고요. 롯데리아 역시 불고기 버거와 새우버거 같은 이 주요 제품의 가격을 최대 5.9% 올렸습니다. 또 파리크라상과 모스버거, 놀부부대찌개, 죽이야기 같은 비슷한 수준 등의 외식 업체들도 비슷한 수준으로 좀 가격을 올렸고요. 또 이 커피비는 1일부터 음료 가격을 6% 올렸고, 코카콜라 음료의 17개 품목의 출고가도 평균 4.8% 오르는 등 이 가공식품과 음료 가격이 좀 줄줄이 오르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정부의 아마 다주택자에 대한 압박 효과일지도 모르겠는데 임대주택 사업자 많이 늘었네요. 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에만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 임대사업자가 9,313명에 달했습니다. 지난해 1월과 비교하면 2.5배가 늘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 정부가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를 한 영향으로 좀 풀이가 되고 있는데 작년 12월과 비교해도 26% 넘게 늘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과 경기가 전체 등록자의 70% 정도 차지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정부의 임대사업자 등록 유도 정책이 일정 정도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데 정부에 등록한 임대주택에 거주를 할 경우에는 임대 의무 기간 내에 임대료 인상 폭이 연간 5% 이내로 제한이 되고요. 또 임차인의 귀책 사유가 없는 한 임대 의무 기간 동안에 계속 거주할 수 있어서 좀 안정성이 높습니다. 네, 여러 가지 반가운 소식들이기도 하네요. 오늘의 톱뉴스는 어떤 것 고르시겠습니까? 네, 한국 GM 기사를 꼽고 싶은데요. 이 한국 GM의 군산공장 폐쇄가 이 공적자금 지원을 꺼리고 있는 우리 정부에 대한 시위 성격이 강하다, 이런 평가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정부도 이 한국 GM에 좀 끌려다니지 말고 이 지역 경제를 포함해서 다양한 변수를 고려를 해서 좀 해법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소식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비즈니스워치 김준동 기자였습니다. 지금 최순실 씨 1심 선고 공판 아직 결과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도 계속 지금 뉴스를 보고 있는데요. 속보가 들어오는 대로 바로 생중계로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생경제 1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생생인터뷰. 네, 저희가 오늘은 이 비선실세 국정농단 최순실 씨 1심 선고 재판 생중계 관련해서 조금 순서를 바꿔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뉴스 보내드렸고요. 두 번째 인터뷰 보내드릴 텐데 평창올림픽에도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죠. 기온과 달리 평창올림픽 뜨겁습니다. 특히 개막식에서 선보인 드론. 이게 첨단 산업이고 국가도 밀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어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 기네스북에 등재됐다고 하죠. 1218대의 드론이 만들어낸 스키어, 스노보드, 오륜기 등이 아주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국 기술이 아니라 인텔의 기술이라고 합니다. 아쉽다라고 생각하실진 모르겠지만 그만큼 과제가 생긴 건데요. 이 국내 드론 분야 연구를 이끌고 있는 권위자입니다. 항공대학교 송영규 첨단무인기 연구센터장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이 개막식 때 정말 드론 장관이었습니다. 1218대였습니다. 이게 전부 다 1218명이 조종하나? 이렇게 아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실제로 한 명이 조종했다고요? 예, 뭐 이미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고 그런 사실을 다 아시고 계시는데요. 네네. 그 인텔의 그 슈팅스타라는 드론 팀이 한 건데요. 네. 그 팀은 이제 엔터테인먼트 쇼를, 드론 쇼를 위한 팀이고요. 네. 컴퓨터로 프로그래밍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명이 운영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2015년부터 시작됐는데 처음에는 이제 어떤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네. 형상이나 그림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각각의 외관의 포인트를 일일이 목표 위치의 좌표를 정해서 지정해 주었었는데요. 네네. 그게 이제 힘들고 오래 걸리고 그런데 이렇게 1200대 이상 드론을 날리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기도 힘들겠죠. 네네. 그래서 이제 형상을 만들어주면 예를 들어 오륜기나 혹은 이제 사람 모양이라든지 이런 형상을 만들어주면 그 필요한 목표 위치들과 드론이 가야 되는 또는 그런 드론의 수를 계산하고 또 움직이는 이제 최적 경로를 경로를 생성해서 비행하는 방식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형상만 주면 그런 것들이 다 계산되어서 나오도록 프로그램화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사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1.5m 간격을 유지하면서 정확한 위치에 또 있으려면 고정밀 GPS를 이제 사용해야만 하고요. 아, 네. 예, 요게 크진 않거든요. 직경 38cm, 무게 330g짜리 이 쿼드콥터인데요. 네네. 정확한 위치를 서로 이제 유지를 하지만 이제 충돌에도 큰 문제가 없도록 보호대도 이렇게 장착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번 드론쇼는 실시간으로 진행된 건 아니었고. 그렇죠. 사전에 녹화해서 보여준 거였었죠. 예. 참, 그만큼 좀 어려워서 사전에 통제된 환경에서 녹화된 이 오륜기 모양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실시간일까 생각하실 텐데 그게 아닌 점에서 보면 사실 아직까지 좀 기술적 과제, 이 드론 기술 같은 것들이 좀 과제가 많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 사용한 드론은 작잖아요. 그래서 풍속이 초속 8m 이상에서는 좀 비행하기 힘들고요. 또 이제 영하로 상당히 떨어졌을 때는 배터리 성능도 또 많이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10분 이상 비행하기도 버겁습니다. 어렵군요. 네. 예. 그래서 또한 제어 방식도 처음에는 적은 숫자로 시작했지만 이제 1200대도 넘고 그러니까 이거를 그런데도 아직 드론 간의 상호 통신 방식은 아니고요. 네. 각각의 드론이 이제 지상의 통제센터하고 다 통신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일일이. 네. 예, 그런데 이런 이제 벌떼 비행, 정확히는 이제 군집 비행이라고 하는데요. 네네. 이거는 향후 이제 군사적인 목적뿐만 아니라 실종자 수색이나 입체적 탐사, 측정 이런 데서 매우 이제 유용할 걸로 생각되기 때문에. 네. 반드시 상호 통신을 하면서 임무를 수행하고 혹시 한두 개의 무인기가 잘못되더라도 군집 무인기의 자율성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예, 그냥 멋있다라고만 생각했는데 이게 실종자 수색이나 재난 상황에 쓰일 수 있다라고 하니까 또 색다르게 보입니다. 좀 아쉬운 게 이 드론 제작도 이미 좀 중국 업체에 뒤졌다라는 자조적 비판도 최근에 나왔었는데 교수님께서 우리나라 드론의 최고 권위자시니까요. 현재 우리나라 드론 기술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와 있습니까? 권위자까지는 아니고 이쪽으로 연구와 교육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사실 우리나라는 그동안에 이제 군사적인 필요성에 의해서 비행기 형태의 무인기 기술 발전에 좀 치중해 왔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행기 형태 고정인 무인기라고 하는데 이거의 설계 제작 기술은 한 세계에서 우리가 7위 정도로 이제 선두 그룹에 있습니다. 네. 그런데 프로펠러가 여러 개인 이제 멀티콥터 우리가 흔히 드론이라고 부르는 것. 네. 그거의 설계나 비행 소프트웨어 이런 개발은 좀 늦어진 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이제 많은 업체들이 거기 뛰어들고는 있지만 제작 단가 경쟁력이 좀 중국 이런 데 비해서 떨어져서 아직 이익을 내는 기업은 몇 안 됩니다. 네. 네.
참 여러 가지 좀 아직은 범위가 넓은 건 아닌데 정부도 22년까지 1조 원 투입해서 5위의 기술 경쟁력과 선진국의 90% 수준의 기술 끌어올리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이제 무인기 쪽의 기반 기술은 다 갖추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단순 제조로는 경쟁력을 갖추기 힘들겠지만 네. 서비스 분야, 드론을 이용한 서비스 분야, 특히 이제 공공 분야, 예를 들어서 실종자 수색이나 시설 감시, 네. 화물 운송, 공간 정보 획득, 농업 분야,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등의 이제 기술 수준을 높여가고 또 이제 우리나라가 IT 기술이 좀 앞서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게 어떻게 그 무인기와 연계가 되냐면 네. 여러 대의 무인기를 운용해야 될 때, 네네. 이제 앞으로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네. 그럴 때 이걸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통제를 하면서 운용하는 기술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는 그 장점이 있습니다. 강점이 있는데요. 예. 이러면은 우리가 국제적으로 선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한두 대에 비행하는 것도 있겠지만 여러 대의 그 드론을 운용하는 것들이 이제 빈번하게 나올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런 걸 위해서는 물론 네. 이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첫째로 무인기 전문 인력 양성이 시급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무인기를 잘 이해하고 임무에 적합한 기체를 설계할 줄 알아야 되고 네. 또 임무 장비와 연계해서 운용 소프트웨어를 코딩해서 또 쓸 줄 아는 그런 융합 엔지니어 양성이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융합 엔지니어 양성 좀 더 많은 사람들 인재가 더 필요한 상황이군요. 센터장님 그렇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않고, 예, 알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한국항공대학교 송영규 첨단 무인기 연구센터장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 씨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 아직은 내려지지 않았는데요. 지금 대부분의 혐의점에 대해서 법원이 인정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450일 만에 구속 기소 이후의 재판입니다. 지금 많은 관심이 보이고 있는데요. 저희가 TV에서 생중계로 선고 내용이 들어오는 대로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의미에 대해서 먼저 저희가 좀 얘기를 나누고 있겠습니다. 민변 부회장이시죠. 김남근 변호사 연결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대부분의 혐의점에 대해서 이 속보 자막으로 인정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상황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제 이 사건은 좀 독특하게 검찰이 먼저 직권남용죄 위주로 기소한 공소 사실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특검이 다시 또 수사를 해서 뇌물죄로 기소한 이제 그런 사안들이 있습니다. 네네. 먼저 이제 검찰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 지금 선고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네. 대체로 그 직권남용과 강요죄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유죄를 인정을 하면서, 네. 다만 이제 아무리 대통령이어도 민간 회사에게 광고하라고 지시하고 그런 건 대통령의 직무 범위로 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직권남용죄는 일단 외형상 공무원의 직권으로 보이는 형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보이기 어렵다 그래서 이렇게 광고를 강요하고 그런 부분에 네. 대해서는 직권남용죄는 무죄가 되고 강요죄만 이제 유죄가 인정된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특검에 대한 이제 뇌물죄 기소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이제 선고가 시작되고 있는 것 같은데 승마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유죄로 인정을 한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승마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용 그 고등법원 그 재판부에서는 그 코어 스포츠의 용역 대금으로 준 36억 원 유죄로 인정하면서 말 부분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넘길 의사가 없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판결을 했는데 네. 아마 이 재판부는 그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용역 계약을 할 때는 없었지만 그 뒤에는 소유권을 넘기기로 했다 이렇게 지금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재용 그 항소심 재판부와는 좀 달리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전부에 대해서 승마지원 전부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한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안종범 수첩에 대해서는 이런 부패 범죄에 관련해 가지고는 그 권력기관과 재벌들 사이에 그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증거라는 게 별로 없어서 내부 고발자의 진술이나 내부 고발자의 양심선언 또는 내부 고발자가 만든 어떤 업무 일지 같은 것들이 주요 증거가 되는데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그 항소심 재판부는 그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이 재판부는 이제 다른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그 수첩에 나와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사이에 이러이런 대화가 있다는 거에 대한 직접 증거는 안 되지만 다른 증거를 보강하는 증거는 되고 안종범
그 수석이 증인으로 나와서 그 수첩을 쓸 때 나는 뭐 가감 없이 그대로 썼고 나중에 후속적인 조치를 위해서 그대로 썼다라는 그런 부분과 결합해서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 이렇게 해서 이 부분도 이제 이재용 항소심 재판부와는 좀 다른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재용 항소심 재판부에서 사실은 여러 가지 인정되지 않았던 부분들, 특히 경영승계의 대가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별개의 시각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이건 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까지의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변호사님, 지금 사실은 많은 부분들에 대한 관심이 이 검찰의 구형에 따른 실제 선고 형량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고 또 어느 정도 아직은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제 가장 형이 무거운 이제 그 뇌물을 준 부분들은 이재용 삼성부회장의 경우에는 이제 그 뇌물을 준 건 5년 이하의 징역이어서 별게 안 되지만 네네. 뇌물을 받은 쪽은 1억 이상을 받게 되면 10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처하는 이제 굉장히 중형이 되거든요. 양형 기준이 그렇게 아예 나와 있죠. 네. 그 법정형이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미 그 승마지원과 관련돼서의 용역대금으로 받은 36억과 그다음에 네. 말 소유권 41억 부분들이 그 뇌물죄 유죄로 인정이 되고 있어서 네. 그것만 하더라도 이미 뭐 10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그런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그런 범죄가 인정이 된 것 같고요. 네. 직권남용죄는 뭐 사실은 형 자체는 높지가 않거든요. 네네. 그 5년 이하의 이제 징역에 불과한데, 그 이제 죄질을 따지는 데 있어서는 이제 뇌물을 받은 행위에 대해서 뇌물 수수죄도 인정이 되고 직권남용죄도 인정이 됐으니까 네. 상당 부분들은 이제 이렇게 그 뇌물을 주는 쪽에다가 압박을 해가지고 뇌물을 받았다라는 점들이 이제 인정이 된 거기 때문에 뭐 10년 이상의 어떤 그 중형이 선고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아직 사실 정확한 선고는 지금 이 서울중앙지법의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좀 많은 분들이 저희 YTN 라디오를 통해서 들으시는 분들 궁금해하십니다. 아니 뭐가 이렇게 오래 걸리지 이러는데요.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이게 원래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오래 걸리진 않고 이제 보통 하는데 이제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최순실 씨에 대한 그 기소된 공소 사실은 한 13가지 정도의 제목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제목인데다가 그다음에 또 특이하게 검찰이 기소한 거하고 특검이 또 추가적으로 기소한 게 있어서 그 부분들이 이제 일일이 다 선고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혐의 사실이 많기 때문에 그걸 다 열거하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재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10년 이상의 중형일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내놓으셨는데 관심 있는 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입니다. 이번 판결이 사실은 여러모로 지금 드러나거나 증거라든지 혹은 공모 이런 부분에서 많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형량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가 될 텐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당연히 민간인인 최순실에 대해서 직권남용죄가 인정이 된 것은 그 박 전 대통령하고 공모를 해서 직권남용을 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네. 박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죄도 뭐 인정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뇌물 부분도 마찬가지로 뇌물수수 부분도 민간인인 최순실에게 그 뇌물수수죄가 인정이 된 것들은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해서 뇌물을 수수했다라는 부분들이어서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뇌물수수죄하고 직권남용죄가 인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제 둘 사이의 관계에서 본다면 아무래도 그 뇌물죄나 직권남용죄에 있어서는 그 공무원이 특히 대통령과 같이 청렴함이라든가 네. 직무의 어떤 엄정성, 공정성 같은 걸 기해야 될 사람이 민간인과 공모를 해가지고 그런 직권남용과 뇌물과 같은 부패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에 대해서는 아마 중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뭐 공모라든지 지금 여러 가지 정황상 중형 선고가 불가피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내주셨습니다. 미르 K스포츠재단 지원 공모 등의 혐의에서 지금 앞서 이 안종범 수석의 수첩이 간접적으로 증거가 인정이 되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안종범 수석 또 신동빈 롯데 회장에 대한 선고도 함께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들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직권남용죄 부분에 있어서는 뭐 몇 개 부분에 있어서는 안종범 수석에 대해서는 이제 무죄가 선고되고 있는데 지금 뭐 직권남용죄 대부분에 대해서 안종범 수석도 같이 공모에 참여했다라고 해서 유죄가 인정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상당한 이제 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뭐 나온 거는 뭐 영재센터, 미르K 스포츠센터 재단 설립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재용 항소심 재판과 마찬가지로 부정한 청탁이라는 이제 현안을 인정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제3자 뇌물수수죄에 대해서는 전부 무죄를 선고를 했네요. 네. 그 부분은 이제 뭐 항소심 재판과 일치가 되는 것 같고요. 네.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게 뭐 이 사건을 뭐 검찰이 구형을 할 때는 이제 뭐 국정농단 사건의 처음과 끝이다 이제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었습니다만. 네네. 결국은
우리 헌법에 있어서의 현대 헌법에서 가장 기본적인 게 대의민주주의. 네네. 그러니까 대통령과 같은 그 선출자가 국민을 대표해서 이제 국가를 통치한다라는 것들인데요. 네네. 대통령이 국민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 사인의 이익들을 대변하기 위해서 권력을 행사하고 행정력들을 행사했다라는 것들은 헌법상에 있어서 그런 대의민주주의를 크게 훼손하는 것이고 국민 주권주의에도 반하는 이제 그런 것이고 또 자신들의 그 사익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에 대해서 위법한 지시를 내리고 그걸 충성하는 자와 충성하지 않는 자를 가려서 결국 공무원 질서에 있어서도 맹목적인 충성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다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큰 헌법 질서를 이제 유린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탄핵이 됐겠습니다만은 형사적인 측면에서도 본다고 그러게 되면 이런 헌정 질서까지 뒤흔들 정도의 큰 범죄를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결국 뭐 중형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참 여러 가지 사안의 중요성과 헌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연결까지 얘기되고요. 지금 또 속속 들어오는 게 최순실 씨의 범죄 수익 은닉 혐의 인정되면서 삼성 승계 부분은 이번 재판부도 좀 달리 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직접 연관관계가 없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이제 그 뇌물죄에 있어서도 이제 뭐 저 개인적으로는 그 제3자 뇌물죄하고 이제 단술 뇌물죄를 너무 크게 가르고 있는데요. 그래서 단술 뇌물죄 부분에 있어서는 뭐 대통령은 그 여러 행정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이런 데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그런 대가성을 일일이 따지지 않고도 포괄적으로 뇌물죄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그 승마 지원에 관한 용역대금 36억과 말소유권 넘긴 부분에 대해서 뇌물죄를 인정을 하면서 일단은 이제 따로 설립된 제3자이기 때문에 부정한 청탁이라는 걸 엄격하게 인정해야 된다. 이제 이런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건의 특징은 이미 설립돼 있는 무슨 교회나 사찰이나 이런 제3자한테 어떤 뇌물을 전달하라고 그랬던 것이 아니라 뇌물을 받는 수단으로 만들어지는 재단에 대해서 그 뇌물을 제공하라 했던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3자라는 재단이 사실은 그 뇌물을 받게 한 수단으로 활용된 것인 뿐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3자 뇌물죄를 적용을 해서 그렇게 무죄를 이제 선고한다면 앞으로 권력자들은 대부분 자신들이 직접 뇌물을 받는 것보다는 그런 재단 같은 것들을 설립하면서 거기다 돈을 내라라고 하는 방식으로 뇌물을 받을 것인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법원이 이제 무죄로 허용을 해줘버리게 되면 그 이와 같은 유형의 있을 뇌물 범죄들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제3자 뇌물 청탁 관련해서 이 재단 관련된 부분 지금 무혐의 처분이 났다라는 속보였습니다. 저희가 텔레비전과 라디오로 동시에 이 선고 내용이 들어오는 대로 속보 청취자 여러분들께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민변 부회장이시죠. 김남근 변호사였습니다. 세계 경제가 내 주머니 속으로 경제 도미노. 네, 오늘 이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1심 선고 공판 저희가 지금 그 내용 기다리면서 조금 여러 가지 순서를 바꿔서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대로 내용 전해드린다는 얘기 다시 한번 확인드리겠습니다. 경제도미노 건국대학교 최백은 교수 연결해서 여러 가지 물가와 경제 상황 점검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설명절 바로 이제 코앞입니다. 물가 많이 올랐는데 별로 올랐다라는 발표는 또 안 나오고 있고요. 물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이 물가도 물가고 오늘 GM철수도 얘기 나오고. 맞습니다. 사실 GM철수도 제가 좀 한마디 얘기하고 싶은데. 네네. 다음 기회에 좀 하든 뭐 기회 있으면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물가를 보게 되면은 지금 뭐 1% 상승했다고 지금 1월 달에 나왔잖아요. 네. 근데 사실 서민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이제 피부에 와닿지 않는 이유가요. 네. 서민들 같은 경우는 흔히 이제 평상시에 많이 소비하는 이제 그 품목들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그러니까 소위 이제 신선식품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한 40개 품목 아니 50개 품목으로 이제 작성된 건데 주로 채소라든가 그다음에 뭐 생선류라든가 과일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구성된 거예요. 네네. 근데 이거를 보게 되면은 이게 이제 지금 1%라는 것이 전년 동월 대비 그러니까 2017년 1월 대비 그러니까 1% 올랐다는 얘기예요. 1년을 비교했군요. 예. 네. 근데 요 신선식품만 지수만 보게 되면요. 지난해 1월 달에 비해서 오히려 2.6%가 하락한 걸로 나와 있어요. 떨어졌다고요? 예. 네.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참 너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사실 전달하고 많이 비교를 이제 하게 되거든요. 최근하고 그러니까요. 네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보게 되면 지난 1월 달에 비해 가지고 지금 제가 어저께 이제 그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거기 들어가서 이제 가락시장의 시세를 좀 봤는데요. 네네.
1월 평균 대비해서 이제 무 같은 경우 지금 무, 배추, 대파가 많이 올랐다고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네. 무 같은 경우 최대 한 139%나 올랐더라고요. 1월 대비해가지고요. 네. 배추도 한 최대 한 56%. 네. 뭐 대파도 한 52%.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반 서민들이 느끼는 거죠. 네. 느끼는 건데 그러면 이제 왜 통계청에서는 이제 지난해에 비해서는 2.6%가 하락했냐 이렇게 보이는 거냐. 특히 이제 신선 채소만 보게 되면은 지난해 1월 달에 비해서 13.1%가 하락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 일반 국민들은 이해가 안 될 텐데 왜 그러냐면 지난해 1월 달에 굉장히 많이 올랐었습니다. 네. 신선 채소 값이 지난해도 그러니까 굉장히 그 여름에도 올랐죠. 네. 예. 그래서 지난해 1월 달에 이제 17.8%가 그 2016년 그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17.8%가 올라가다 보니까는 이게 이제 그러니까는 기저 효과가 일종의 작용을 해 가지고 지난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는 네. 올해는 그러니까 그거에 비하면 그러니까 많이 올라간 편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계산되는 건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이제 전달에 비교해서 이제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체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보니까요. 네. 1월 달에 비해서는 굉장히 지금 채소류 값들이 많이 오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또 하나는 이 그 물가 지수를 산정할 때 이제 그 가중치를 이제 두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한 460개 품목을 가지고 이제 물가 지수를 소비자 물가 지수를 산정을 하고 있지만은 네. 거기에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채소 같은 경우는 전체에서 그러니까 차지하는 비중이니까는 1.5%뿐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이 비중도 작다 보니까는 그 물가 지수에 반영되는 이제 그러니까는 그 비중도 작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네. 이 체감되지 않는 것 기저효과이기도 했습니다. 워낙 앞부분에서 뛴다면 또 상대적인 비교에서 그 다음은 또 더 뛰어 보이지 않게 보이는 그런 부분들까지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이 물가 지표에 대한 뭐 불만들이 많습니다. 물가 지수에 대한 불만들이 많아서 이 육아 물가 지수 같은 것들도 만들었어요. 아이 키우는 품목만 놓고 봤더니 뭐 완전 뛰더라. 이렇게 좀 보조적인 걸 많이 만들어야 된다. 정부도 좀 동의하고 있거든요. 이렇다면 좀 이 뭐랄까요. 이 체감과의 어떤 차이 이런 시각이 좀 사라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우리가 이 물가 지수라는 게 경제 성장률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이게 평균치거든요. 네. 평균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460개 품목도 보게 되면요. 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는 뭐 채소류가 그 가계 소비 식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네. 저소득층하고 고소득층 봤을 때 고소득층은 그 비중이 굉장히 작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이게 평균치다 보니까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는 평상시에 그러니까 식탁에 올라오는 품목들과 관련된 물가들 같은 경우는 네. 저소득층한테는 굉장히 이제 민감하게 이제 그러니까 반영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고소득층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이제 적은 비중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소득 계층별로 네. 소득 계층별로 좀 그러니까는 이 소비 품목들, 지출액들을 가중치를 네. 좀 구분을 해가지고. 조금 통계청이 좀 추가적인 작업이 좀 생긴다 하더라도 네네. 그렇게 해서 하게 되면은 좀 이제 서민들이 느끼는 것을 좀 이제 그러니까 그 개선할 수 있을 것이고요. 네.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통화 정책에 굉장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1월 달에 1%면은 굉장히 지금 물가 목표치가 2%이기 때문에 금리를 그러니까 굉장히 이거 올릴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미국 금리는 더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그렇죠.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통화 정책도 그러니까는 소득 계층별로 그러니까는 사실은 네. 상이하게 우리가 운영돼야 되는데 이게 평균치를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는 네.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상당히 통화 정책에 있어서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가 소외를 받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게 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네, 참 이런 부분들까지 이 물가가 사실은 금리라든지 이런 통화 정책의 중요한 배경인데요. 지금 이런 부분의 연관관계, 미국 금리 상황까지 봤을 때 굉장히 좀 여러 가지 현실화돼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앞서 GM 얘기 살짝 해주셨는데요. 예. 사실 이 GM이 이익은 생기는 대로 고지고지 가져가면서 이 기업 경영에 어려움이 생겼는데 우리 정부한테 일단은 굉장히 3조 원에 가까운 돈을 좀 긴급 지원해달라까지도 얘기를 했는데 결국 철수한다 지금 얘기가 나왔거든요. 예. 이 본질적인 문제 어디서 뒷고여 있는 걸까요? 이거는 사실 심플한 겁니다. 좀 네. 단순한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래서 GM이 지금 수년째 지금 손실을 보고 있는데 네. 그 손실도 사실은 좀 이제 따져봐야 될 문제지만은 네. 정부에서 경영 시설을 하겠다고 하지만요. 네. 근데 사실 그래서 이제 추가로 자본이 지금 잠식된 상태예요. 그러니까요. 네네. 그러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추가 자본을 이제 확보를 해야 되는데 대출을 하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증자를 하든지 뭐 둘 중에 한 가지를 해야 될 텐데요. 네. 대출을 한다면은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는 GM 본사, 미국에 있는 GM 본사로부터 되게 이제 이거 차입을 해가지고 했는데 네. 이게 만약에 금융권에서 산업은행한테 만약에 더 이제 대출해달라 하게 되면은 은행이 대출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다음 마찬가지로 증자 같은 경우도 시장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투자자들이 GM이 그러니까 현재는 지금 어렵더라 하더라도 한 2, 3년 지나거나 좀 중장기적으로는 이게 개선될 거다 하게 되면은 네. 증자에 성공할 거라고요. 네. 지금 뭐냐면 시장이나 금융권에서 GM에다가 돈을 빌려줄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전망이 되게 되면은 네. 시장으로부터 조달할 수 있는 거예요. 네네.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정부한테 지금 그러는 거거든요. 네. 거기다가 또 뭐냐면 GM은 지금 우리가 이 자동차 산업의 지금 구조적인 변화도 문제도 있고요. 네네. 그래서 유럽에서 굉장히 지금 사업도 축소를 하고 있거든요. 제조업 네. 같은 경우 이 제조 부분들은요. 네.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결국은 한국의 지금 이 부분은 결국은 계속해서 축소할 수밖에 없는 한 가지 재밌는 게요. 간밤에 네. 군산공장 그러니까는 폐쇄한다고 발표하면서 네. GM의 주가가 뛰었어요. 오히려요. 예, 그 네. 소식이 더 전해지면서요. 네. 그래서 결국 뭐냐면은 부실을 털어낸다 이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결국 한국에서 결국 GM이 수익성을 그러니까는 이 개선시킬 수 없으면은 네. 개선시킬 수 없으면 철수하는 것은 저는 불가피하다고 봐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예, 그러면 결국은 이제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이게 결국 그러니까는 철수할 수밖에 없는 것에다가 그러니까 만약에 돈을 투입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GM이 그러니까 적어도 정부한테 출자를 요구하려면은 네. 적어도 그러니까 수년 지나면 최소한 이게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다. 하는 최소한 이런 것들은 보여줘야 될 게 아닙니까요? 네. 그것도 안 보여주고 그러니까 무조건 출자하라? 그거는 제가 볼 때 도둑문심보고요. 네. 그거를 거기에 그러니까는 국민들의 혈세를 그러니까 투입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GM이 그러니까 지금 철수해 가는 과정 속에서 자기들의 그러니까 부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네. 지금 하는 전략으로 저는 지금 해석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창원 공장에서 생산하는 경차라든지 뭐 다마스 라보, 스파크 이런 것들에 사실은 더 많은 좀 힘을 쏟고 있는 상황이고요. 문제는 이게 사실은 지난해에도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GM 군산공장 폐쇄는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의 최대 난관이 될 것이다. 지금 사실 이 유관 기업들과 관련 업체들, 하청, 또 지역 경제까지 굉장히 어렵거든요. 정부로서는 선거 앞두고도 그렇고 입장이 난처할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GM이 하고 있는 게 지금 그 일자리하고 지역 경제를 볼모로 잡고서는 네. 사실 그러니까 정부를 그러니까는 반 협박하는 이런 이제 모양새예요. 사실은요. 네네. 그런데 제가 이제 그러니까 정부가 그러니까 일자리 굉장히 중요하죠. 지역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출자를 해가지고 네. 이게 그러니까 만약에 살아날 거라면은 네. 모르겠는데 살아나지 않는다면은 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대우조선 해양 사태를 우리가 몇 년 전에 우리가 경험을 그렇죠. 했잖아요. 네. 근데 엄청난 돈을 수조 원을 투입을 하고 나서 만약에 이게 그러니까 한시적인 일자리로 끝난다면은 네. 그러면 이것은 굉장히 우리가 잘못된 선택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네. 그러면 결국은 제가 오히려 그걸 볼 때는 자동차 산업에 그러니까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네네. 거기서 발생하는 그러니까 대량 실직 문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실업 부조 제도 같은 거를 네, 도입을 해가지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를 해가지고 네.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 다음에 군산 지역 경제를 그러니까 다른 방향으로 그러니까 산업 구조를 바꾸는 방향으로 이걸 유도를 해야지. 네. 이게 그러니까 지금 군산 공장은 지금 폐쇄하기로 GM은 이미 결정을 한 것 같아요. 사실상이요. 네, 확정한 상태 속에서 이거를 가지고 돈을 더 투입한다고 해서 군산 공장을 재개할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봐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런 차원 속에서 그러니까는 GM한테 끌려가서는 안 된다. 일자리라든가 지역 네. 경제를 볼모로 삼는 GM한테 끌려다니면 안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네, 밑 빠진 독이라면 거기에 물을 부어서는 또 안 된다라는 생각도 동의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였습니다. 네, 생생경제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아직 최순실 1심 선고 공판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요. YTN 라디오 계속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우성 PD였습니다.